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표현적 글쓰기 강의를 진행할 지현배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는 파라미타 칼리지에서 글쓰기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표현적 글쓰기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공부 혹은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 강좌가 마무리될 쯤에는 여러분 각자가 어떤 것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게 될까, 어떤 것을 조금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될까, 무엇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뭐 적거나 뭐 무슨 메모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좀 긴장할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옷 입기라고 했을 때 옷의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일상복 입기, 운동복 입기, 예복 입기 등으로 이제 범위를 이렇게 조금 구체화할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요리하기라고 했을 때 한식 요리하기, 중식 요리하기, 뭐 서양식 혹은 이태리식 요리하기 이렇게도 범주를 조금 좁힐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튀김하기, 볶음 요리하기, 찜하기 이렇게 해서 요리 방법에 따라서 그 범주를 조금 나눌 수도 있겠고요. 뭐 밥하기, 국 끓이기, 뭐 나물 무치기 이런 방식으로도 조금 더 요리하기의 범주를 구체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산물 요리하기, 육류 요리하기, 그리고 채소 요리하기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건강식, 보양식, 다이어트식 뭐 이렇게 요리하기의 범주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눈치채시겠지만 충분히 짐작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강좌의 목표 그리고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표현하기인데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 말하기와 쓰기가 대표적이죠. 매일같이 우리는 말을 하고 또 뭐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서 쓰기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손짓을 이렇게 한다거나 안녕 할 때 손짓하고 눈짓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야, 난 네가 참 마음에 들어 이런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몸짓 언어로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내 의사를 표현하고요. 때로는 미술 작품이나 작곡가들 같은 경우에는 곡으로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하고 싶은 말 같은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프로포즈를 할 때 노래를 부른다거나 결혼식을 할 때 또 축가를 부른다거나 또 뭐 장례식 같은 걸 할 때 추모, 애도하는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표현이란 어떤 단어가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그림을 보면 반짝 반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표현을 함으로써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반짝 불이 켜져서 그것을 들은 사람, 그것을 읽은 사람, 나를 바라본 사람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것을 이렇게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 강좌의 목표, 표현적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쓰기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해보니까요. 당장 여러분들도 지금 해볼 수 있는데요. 하버드 글쓰기 비법과 관련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이죠. 거기서 거의 100년 동안 글쓰기 교육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가 그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 대통령의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소위 스피치라이트를 했던 분이죠. 그 경험담 같은 것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도 있는데요. 그 글쓰기와 관련된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글쓰기는 소위 스펙트럼이 워낙 넓었어요. 글쓰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극단적으로는 붓글씨 쓰기라든지 글씨 예쁘게 쓰기, 글씨 쓰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편지 쓰기, 일기 쓰기, 독후감 쓰기, 뭐 자기소개서 쓰기, 논술문 쓰기, 뭐 칼럼 쓰기 같은 것들 시작해서 논문 쓰기, 뭐 자서전 쓰기, 회고록 쓰기, 이런 여러 가지 글쓰기들이 있죠. 내 영혼의 어떤 노래, 이렇게 글쓰기 개념을 잡기도 하고, 예쁜 글씨 쓰기, 이렇게 글쓰기 개념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넓은 개념으로 글쓰기라는 것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하버드 글쓰기 비법. 이 책은 뭐 도서관 같은데 좀 사달라고 이렇게 신청하면 요즘 학교 도서관,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 또 이제 도서 구입 신청을 하면 도서관 예산으로 이제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만한 책이죠. 강원국의 글쓰기 같은 경우도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아주 능숙한 체주로 쓰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글쓰기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고, 또 누구나 몰입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또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그런 잘 쓸 수 있다. 그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누구라도 그런 쓸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들을 과 함께 이런저런 글쓰기의 어떤 작은 기법들, 팁 같은 것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뭐 최근에 유시민 씨 책도 있고요. 한 3, 40년 전에는 유명한 시인들, 소설가들이 쓴 글쓰기 책들이 뭐 교재 겸 이렇게 읽힌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문인들의 글쓰기보다는 이런 생활 속의 글쓰기, 비즈니스 라이팅,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까 그 네이버 화면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로 올라있는 글들입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아마 이거는 이제 자녀 교육과도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교육열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 같으면 스카이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대중의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이 좀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번역서 같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일신치 다이빙, 5년 후에 나에게 Q&A,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거는 뭐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알려진 거고요. 데미안 소설책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거의 읽었던 책 중에 하나고요. 심리학, 작은 아씨들, 삼국지,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나와 있죠. 같은 책이라고 해도 그 책의 성격,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 책을 쓴 목적, 그리고 이 책을 주로 찾는 독자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같은 글이라도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구글에서 다들 뭐 구글링 하실 텐데요. 서재 책장이죠. 책이 있는 방, 뭐 이렇게 쓰일 수 있는데요. 그걸로 검색을 했을 때 이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사실 누구나 이런 꿈을 꾸죠. 이렇게 멋진 서재에서 이렇게 흔들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 이라거나 뭐 자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된다면 그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책을 같이 읽는 그런 모습, 혹은 뭐 며칠이든 혹은 매일 아침이든 책을 읽는 공간을 이렇게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마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런 멋진 서재를 내 것이라도 좋고요, 우리 아파트의 공용으로 쓰는 것이라도 좋고, 우리 동네 도서관이라도 좋고요. 우리 동네 도서관도 내가 매일 가면 나의 서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좋겠죠.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책을 사서 책도 사야 되고 책을 둘 공간도 다 비용이니까요. 이런 멋진 서재를 갖는 것은 아마 오랜 세월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던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서점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뜨는데요. 요즘 서점은 이제 단순히 그냥 책만 사고 파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공간이 되었죠. 책을 읽기도 하고요. 책 이외에 이런 다른 물건들을 사거나 다른 정보를 얻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다양한 공간으로 서점이 진화하고 있고요. 그것처럼 이제 대학 도서관들도 다양하게 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학기에 한 번이든 좀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것을 습관으로 좀 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문화인, 지성인, 교양인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점에 자주 가기, 그 서가에 또 책 읽기 이런 것들이 예외가 없죠. 지성인, 교양인, 세계 시민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 책을 읽는 이런 시간들은 아마 예외 없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잠시 잔소리고요. 사전 검색했을 때 이런 다양한 사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사전을 우리가 쓸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한 개의 문장을 쓰는가? 사전을 우리가 찾아볼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사전을 찾는가? 당연히 일기의 한 개 문장이랑은 다르겠죠. 사전의 문장은 당연히 소설의 한 문장이랑 사전의 문장은 다르겠죠.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전은 소설이나 시나 일기나 뭐 뉴스나 그런 것들과 내가 혹시 쓰게 될 자기소개서 문장 이런 것들과는 다른 형태의 문장, 다른 목적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보도기사,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요, 어떤 뭐 축제가 있었고요, 뭐 스포츠, 뭐 야구든 축구든 이런 것들은 결과가 어땠고요, 골프에서 우리나라 선수 누가 우승을 했고요, 어디에서 사고가 나서 뭐 열차가 30분 지연됐고요, 또 어떤 대학교 학생이 어디에서 상을 받았고요, 뭐 봉사활동을 갔다 왔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보도기사지 않습니까? 이 보도기사는 사전과 좀 다르겠죠. 오늘 일어났던 수많은 일 중에서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아마 관심을 가질 거야, 내가 이 소식을 전해주면 다들 유익한 정보가 될 거야 라는 성격의 내용을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분량으로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나 이런 내용들이 보도기사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뭐 다 상식적인 거고요. 연설문, 뭐 초등학교 반장을 나가는 줄만 친구가 뭐 이렇게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막 이렇게
뭐 3분 동안 이렇게 연설할 자기 반 친구들에게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연설하기 위한 문장을 쓰는 것. 대통령 선거에 나간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사람이 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할 때 최후 진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할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연설문의 목적은 보도기사랑은 좀 다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처럼 나의 생각에 동의해 주세요. 이런 목적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문장, 비슷한 형태의 문장을 하고 있지만 연설문을 쓸 때의 그 쓰고 있는 사람의 어떤 글을 쓰고 있는 내용이나 목적, 이거를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독자, 이런 사람들이 앞에 보도기사, 사전 이런 것들이랑은 좀 다르겠죠. 그 장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르 특징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이 법안에 동의하도록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막 설득하는 일을 하고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같은 장소에 속기사가 있죠. 누구누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빠뜨리지 않고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기사가 가장 이렇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역할이죠. 이것은 속기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에 있었던 CCTV처럼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 오고 갔던 내용들의 문장들을 다 이렇게 문자로 남기는 거고요. 그리고 연설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은 자기가 발의한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도록 상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이 사람의 연설하는 내용을 속기사가 적고 있는, 그렇지만 두 글의 목적은 속기사가 적고 있는 목적과 국회의원이 연설하고 있는 것의 목적은 정말 다르겠다. 그렇죠? 우리 속기사는 전에 같으면 조선왕조실록, 그것이 조선시대 전체의 오늘날 직업으로 보면 속기사들의 기록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명연설문,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겠다. 그런 거죠. 소설, 연설문이나 보도기사나 사전, 이런 것과는 전혀 좀 다른 목적으로 소설이 쓰여지고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는 시험 전날, 뭐 이런 날은 잘 아니죠. 소설책을 읽을 때의 읽는 목적이나 그 소위 책을 읽어 나가는 방법 같은 거, 소설책에 막 밑줄 긋고 사전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읽는 경우는 별로 없죠. 형광펜 그려가지고 막 노트에 옮겨졌고, 일반적으로 소설은 그렇게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시가 또 있죠. 모두가 다 그 글을 쓴 사람들의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글이지만 그것의 어떤 내용이나 목적이나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좀 다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로 검색했을 때 구글에 이런 이미지들이 지금 검색이 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어떤 상황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가? 그것은 당연히 시나 소설이나 이런 연설문이나 보도기사, 사전, 이런 것과는 많이 다르겠죠. 우리는 실제로 다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다르게 쓰고 있지만 에세이를 쓸 때
시를 쓸 때와 에세이를 쓸 때는 좀 많이 다르겠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에세이를 써보라 이렇게 하면 그것을 뭐 시처럼 쓰진 않죠. 시를 써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뭐 사전에 있는 문장으로 쓰진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명확하게 그 경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들인 거죠. 자서전, 일반적으로 인생의 어떤 소위 황금기, 뭐 오늘날로 치면 만약에 8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뭐 한 60, 70대 정도의 시점에서 인생의 어떤 중반 이상을 지나서 그 자기가 살아온 전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대상으로 쓰는 글입니다. 한 나라가 걸어온 길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뭐 소위 역사가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역사가 되는 거고, 자서전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한 개인의 어떤 역사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당연히 자기소개서와도 조금 다른 목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내용이고요. 무엇이나 소설가는 당연히 구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고록. 회고록은 자서전과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회고록은 어쨌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소위 회고하는 기록이잖아요. 문인들의 어떤 회고록, 정치인들의 회고록, 뭐 경제인들의 회고록, 다양하게 지금 있는데요. 뭐 유명한 사람들만 뭐 이런 회고록을 쓰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나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쓰는 것 같아요. 요즘 60대, 70대 분들이 자기의 삶을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붐인 것 같아요. 대학의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도, 각종 문화센터 같은 데서도 60, 70대 분들의 어떤 이런 그 자기의 삶을 기록하는 돌아보면서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그 삶의 키워드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표현적 글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들, 일기, 뭐 자기소개서, 자서전, 회고록, 사전, 뭐 연설문, 신문기사, 아까 보도기사로 봤던 거죠. 그런 거라든지, 뭐 편지, 에세이, 소설시, 광고문, 어떤 계약서, 뭐 초대장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장르들인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특별히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습하게 될 표현적 글쓰기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건 뭐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감으로 이번 학기에는 이걸로 아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게 감이 오죠. 자기를 표현하는 글,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겠습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글이니까 뭐 보도기사, 사전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일반적으로 일기, 자기소개서, 자서전, 회고록 이런 것이 뭐 좋은 글이고 필요한 글이라기보다는 이 표현적 글쓰기라는 강좌를 통해서 이런 영역을
이런 장르의 것을 연습하겠다 라는 겁니다. 일기, 자기소개서, 자서전, 회고록 이런 것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편지라고 해도 어떤 고백하는 글, 뭐 프로포즈라든지 용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를 쓰는 것은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겠지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편지를 쓴다거나, 또 에세이는 넓게 보면 뭐 소논문 같은 것도 에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학 입학 서류 중에서 뭐 아이비리그에서 주로 또는 에세이 같은 것들은 어떤 지적 능력까지도 좀 포함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닌 나의 일상을 담은 뭐 수필 이런 것들은 표현적 글쓰기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소설이라도 특별하게 자전적인 소설, 내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면 그것도 표현적 글쓰기의 한 영역이 될 수 있겠다. 시는 뭐 당연히 조금 벗어나 있긴 하지만 자기 반성을 주제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라면 그 시도 표현적 글쓰기의 한 영역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실제로 이제 표현적 글쓰기의 경계에 이렇게 물려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표현적 글쓰기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는 여기 자기소개서, 자서전, 회고록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쓰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쓰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 사람이 정말 관심이 생겼어요. 그게 뭐 이성적인 사랑의 문제든 혹은 아주 뭐 존경하는 사람이건 아주 소위 좋아하는 팬으로서 가수든 뭐 연예인이든 뭐 정치인이든 누구를 좋아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궁금해요. 그 사람 대단히 궁금한데요. 뭘 물어볼 수 있을까?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궁금한데 궁금 리스트. 요 QR코드로 접근하면 창이 열리는데요. 궁금 리스트입니다. 이것은 각자 접속을 해서 10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 이번에 소개받은 사람 궁금해. 이름 궁금하고, 또 그 사람의 뭐 취미도 좀 궁금하고, 전공 뭘 공부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여행을 좋아하는지 궁금하고, 생일이 가까워진다면 생일 선물도 하고 싶은데 그 사람 생일도 좀 궁금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어제 봤던 그 사람 뭘 좋아하지? 동물은 나는 강아지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나랑 취미가 같을지. 그리고 난 정말 이 테니스 좋아하는데 테니스 좋아하는지 궁금하군. 그리고 그 사람이 고향
이게 어딘지 궁금하네요. 이 사람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요렇게 10가지 정도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뭐 누구라도 좋아요. 누구라도 좋죠. 어떤 특정한 사람, 옛날에 만난 사람도 좋고요.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건 뭐 결혼 상대라도 좋고, 룸메이트도 좋고요. 뭐 과외 친구든 선배든, 뭐 취업하게 됐을 때 누구든, 뭐 해외여행 갔을 때 만난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죠. 내가 어떤 관심 있는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10개 정도 궁금한 거 적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아래쪽은 나의 정보입니다. 나는 남자고 인문예술 전공이고 학번이 뭐 2018, 3425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고 한개 동영상을 더 들으면 되겠습니다.